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12월 초순이 지금 다 지나가는데도 연말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 있다면 정치판에 놔두는 연말 특사 얘기 정도입니다. MB 사면은 당연해 보이는데 김경수 사면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게 바로 관전 포인트입니다. 김경수는 내년 5월이 만기죠. 특히 김경수 사면은 연말 연초로 보이는 이재명 사법 처리, 그러니까 검찰 소환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만약 김경수가 만기인 내년 5월에 앞서 일찍 나온다면, 게다가 이 사면 등으로 이 정치적 활동을 할 여지가 마련된다면 이재명의 추락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맞물려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연말 이 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없습니다. 이 길거리에 캐롤송이 들리지 않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주 드물게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화물연대 파업에 법대로를 외치며 강경 대응을 하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는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이 여론조사에 따라서 40%가 훌쩍 넘은 곳도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지지도 거의 체감이 될 정도인 말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금 사회 분위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관되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내년 기업 설비 투자가 올해보다 최대 8%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 경제신문에도 크게 다루지는 않더군요. 설비 투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정조아입니다. 우선 수출 감소로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대표적입니다. 게다가 강달러를 방한하라고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여건까지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니 국내 기업 절반은 내년 설비 투자는 계획조차 못하고, 이런 투자 절벽은 고용과 소비 감소로 이어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미 내년 경제 성장률은 대부분 1%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내년 우리 설비 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3.1%. 이는 올해 마이너스 2.0%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하는 것입니다. 투자은행 등 국내외 기관의 내년 설비 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평균 마이너스 2.8%입니다. 심지어 이 노무라 증권은 무려 마이너스 8.2%로 아주 비관적으로 우리 경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걔네도 있다는 겁니다. 정경련이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이 내년 투자 계획을 조사를 한 결과 48%는 계획이 없다거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민노총이 주도하는 파업 현장은 아주 뜨겁습니다. 겉으로는 말입니다. 우리 노동자의 불과 7%, 130만 명 정도가 가입을 한 노조가 바로 민노총인데, 이 민노총은 우리 노동 문제를 지금까지 주도해 왔습니다. 그런데다 민노총은 이미 경기 동부연합이 장악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이 경기 지역 본부장 출신으로 경기 동부연합 핵심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그분 기아 노조 출신이죠. 더욱이 택배노조 위원장 진경호도 민노총 통일위원장 출신으로 경기 동부연합 소속입니다. 그는 오래전 북한에 가서 민주열사은행에 참배를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민정입니까? 이 마트노조 위원장, 이분도 경기 동부연합으로 알려져 있죠. 이 경기 동부연합 중에 많은 이들은 한국외국어대 용인 캠퍼스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고 때문인지 통진당이 무너질 때 경기 동부연합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민노총이 외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인 노동환경 개선이 아닙니다. 뭘까요? 한미동맹 해체, 그리고 윤석열 퇴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적대 정책 폐기. 어떻습니까? 노동 환경을 바꾸자.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한다. 이런 말 대신에 한미동맹을 해체해라. 이것이 민주노총이 제일 앞에 내세우는 지금 구호입니다.
이런 정치적 구호가 동투, 이른바 겨울투쟁과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최근 건설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조금 반가운 뉴스입니다. 솔직한 말입니다. 경찰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불법 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8일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 현장의 불법 행태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폭력, 갈취, 고용 강요 등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노조가 건설업체 측에 우리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집회를 벌이거나 시위를 하지 않을 테니 노조 발전기금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단순히 개별 사건을 처리하기보다는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게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것이다. 이건 정권 차원의 결심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겠죠. 자, 또 하나의 뉴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2주째 이어지면서 화물연대 내부에서 파업을 지속하라는 본부 뜻을 더 이상 따르기 힘들다는 동료가 일고 있다 합니다. 민노총은 6일 전국 총파업을 계기로 반정부 투쟁 전열을 강화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오히려 이탈 노조가 속출했습니다. 이 신문에 크게 난 뉴스입니다. 5일 화물연대 본부가 광양항에 출입하는 화물 차주들이 가입한 전남지역본부에 9일까지 운송 거부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화물연대 본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죠. 9일은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안전운임제를 연장할 것인가. 지금 민주당은 3년 연장하자 이렇게 어제 갑자기 받아들였죠. 그런데 또는 이 국민의힘처럼 이 폐지를 하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논의한 날입니다. 하지만 전남본부는 더는 버티기 힘들다. 운송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이를 거절했습니다. 조합원들이 겪고 있는 생계 고통이 너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전남본부는 6일 새벽까지 회의 끝에 운송 재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 강성으로 통하는 전남본부가 운송 거부를 주도를 해왔는데 이번엔 본부 요청을 거꾸로 거절을 한 것입니다. 6일 오전 광양항 3개 출입구를 막던 600여 대 화물 차량 대부분은 파업 대우에서 이탈했으며 농성 천막 60여 개도 대부분 철거됐습니다. 이처럼 업무 복귀 화물 차주가 늘면서 물류 수송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노총은 파업 동력을 끌어올릴 돌파구가 없어 고민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사업장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게 컸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민노총이 더 이상 파업을 끌고 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왔습니다. 민노총 본부의 지침이 현장에서 먹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짧은 뉴스 하나만 더 보고 대장동으로 가겠습니다. 이상한 단체죠. 아태협, 아태평화교류협회. 이 아태협 소식입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안부수가 2019년 환치기 수법까지 동원해서 이 북한 측에 돈을 걷는 게 드러났습니다. 안부수는 또 경기도로부터 받은 대북사 보조금 등 협회 자금 12억 원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주식 매수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나온 안부수 공소장을 보면 수원지검은 안부수를 기소하면서 크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우선 외환거래법 위반입니다. 안부수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 허가 없이 김영철, 북한의 전 통일전선부장이죠. 이 김영철 등 북한 관계자들에게 21만여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7천만 원, 그리고 180만 위안, 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억 4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검찰은
안부수가 협회자금과 경기도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해서 특가법상 횡령죄도 적용했습니다. 안부수는 거래처에 송금하고 그 돈을 다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협회자금을 현금화한 다음에 생활비 등에 4억 8,500여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안부수는 또 이 경기도가 북한 묘목 지원 사업 명목으로 아태입에 지급한 15억 원 중에 7억 6천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해서 주식 매입 등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일까요? 김성태가 송환되어 털어놓는다면 안부수와 경기도 상방울이 얽힌 범죄는 그 전모를 드러낼 것입니다. 저는 이 돈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안부수에게 정근익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지난 7월 상방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안부수는 직원들에게 우리도 안전하기 어렵다면서 모든 PC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지난 8월에서 9월 그간 북한에서 밀반입한 그림 42여 점을 아태유 부회장의 원룸에 숨겼다가 다시 용인의 창고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자, 드디어 대장동입니다. 이 대장동 업자, 꾼들, 그 중에 천화동인 4호 남욱을 두고 연기 논란이 나왔습니다. 코너에 몰린 이재명은 그동안 검찰이나 자신을 공격하는 관련자들에게 연기가 서툴다 이런 식의 공격을 해왔죠. 특히 이 남욱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뒤에 이재명에게 불리한 폭로전을 이어가자 7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연기 지도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검찰의 연출 능력도 낮아집니다. 제가 보기엔 연기는 이재명이 가장 서툴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사안에 따라 표정까지 바뀌더군요. 어떻든 그러자 남욱이 받았습니다. 캐스팅하신 분께서 연기를 지적하셔서 송구스럽다. 그런데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다. 다큐멘터리 다들 아시죠? 말하자면 이재명이 생각하는 허구의 드라마가 아니라 자신은 사실을 그대로 밝히는, 그대로 녹화를 하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다고 받아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다큐멘터리는 연기 지도가 필요 없는 사실 그대로의 진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남욱도, 이 김만배도 아닌, 그리고 이미 구속된 김용도, 정진상도 아닌 사람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대장동 게이트 다큐멘터리 시즌2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동안 그분으로 알려졌던 이재명인 것입니다. 모든 언론이,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다큐멘터리라는 게 무슨 말인가? 누가 캐스팅을 한 것인가? 이재명 대표인가? 라고 물었지만 남욱은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갔습니다. 어떻든 이 남욱은 대장동 사업 민간 지분의 30%를 차지하는 천화동인 1호에 대해 이재명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백에서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그게 가장 논란이 되는 문제죠. 그 정은은 또 법정에서 한 정은입니다. 이재명은 이제 빠져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남욱이 법정에서 한 정은은 언제든지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재명으로서는 더 갈 수 없는 절벽에 내몰렸는데 발 앞엔 청길낭떠러지입니다. 제가 이 앞 방송에서 수차 말씀드렸죠. 청길낭떠러지. 갈 곳은 없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자 이재명 당처럼 되어 있는 민주당이 화들짝 놀라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견됐던 일인데도 말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에게 사법 리스크를 빨리 해소하라는 이른바 반대파들, 비명계들, 비이재명계들, 이들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은 질 라디오에 나가 이재명에게 검찰이 소환 통보 전에 자진 출석해서 의혹을 소명하고 올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전에 박지원 원내대표 시절에 검찰이 부르기도 전에 검찰에 가서 얘기를 하고 오면서 말끔하게 해소된 일이 있었다. 이 대표가 스스로 이 문제는
풀어주는 것이 맞겠다. 이 듣는 사람 기분이 어떨까요? 이원익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재명은 나는 정말 떳떳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정진상이나 김용도 떳떳하다고 하니 천하에 두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천하에 두려운 것이 없으니까 검찰에 자체에서 가서 다 얘기하고 나오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는 이재명이 대선 후보일 때 국민이 기대한 모습은 공정과 정의의 사도였는데 공정과 정의는 사라지고 정치 훌리건에 기대는 듯한 모습만 보여서 사당화가 매우 걱정된다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개딸들 얘기를 한 겁니다. 이상민은 국민과 당원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해명이 중요한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재명이 가장 이재명다운 길을 걷겠다고 하자 그런 공자 말씀 같은 것은 별로 국민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박영선 전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박영선은 이재명에게 2024년 총선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목에 힘 빼고 공천권 딱 내려놓으면 당신은 문자 그대로 외톨이가 된다. 이런 공격입니다. 그러자 친민계 의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갑자기 공천 얘기를 왜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 한편 지난 5월부터 해외 도피 중인 김성태의 금꼬지기로 알려진 처남 김모라는 자가 태국에서 체포됐습니다. 김성태의 최측근으로 상방울 그룹의 재무름을 잘 아는 자가 체포가 된 것입니다. 아니, 돈을 직접 만지는 자가 체포가 된 겁니다. 상방울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태국 정부와 이 김모의 송환 일정을 현재 조율 중입니다. 수원지검은 상방울이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미국 달러 밀반출,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지금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이죠. 다 끌어모아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인터폴에 김성태에 대한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외교부를 통해 그 여권을 무효화하는 한편으로 김성태가 차명으로 보유한 수백억 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했습니다. 처분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은 겁니다. 이로써 김성태는 태국에서 추방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김성태는 검찰이 상방울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인 올해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서 지금 7개월째 도피 중입니다. 자, 오늘은 50억 클럽 얘기도 조금만 하겠습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축인 50억 클럽에 대해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중앙지검에서 다 끌어모아서 한꺼번에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특혜 분양 의혹을 받는 박영수의 딸이 연관된 주택법 위반 사건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아 반부패 수사 3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역시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머니투데이의 홍승근 이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도 중앙지검에 이첩돼서 반부패 수사 일부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50억 클럽 사건은 모두 중앙지검으로 다 이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촉각이 곤두섰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에서 곽상도 다음 타자는 누구인가? 누가 될 건가? 곽상도는 얼마 전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50억 원, 거기에다가 추징 25억 원이 구형됐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자입니다. 이대로라면 멸문지화를 입은 것입니다. 50억 클럽, 간단히 말해서 대장동 사업자 김만배가 로비의 대가로 정계와 법조계 인사 6명에게 50억 원씩 약속했다는 클럽입니다. 사실은 6명 뿐이겠습니까? 민주당 정청래가 최근 한 말이 이렇습니다. 50억 클럽은 수사하지 않고 50원도 받은 증거가 없는 이재명 수사만 한다. 이재명은 50원도 받지 않았다고요. 이재명은 사탕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50억 클럽은 누가 처음 밝혔습니까? 지난해
10월이죠. 대장동 공격에 코너에 몰린 민주당은 곽상도 연루의혹이 나오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그래서 50억 클럽 멤버들은 모두 국민의힘인 것처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박수영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자며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50억 클럽 6명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검 축수부장, 그리고 홍승근 머니투데이 회장. 당사자들은 허위 사실이라며 박수영 의원을 상대로 5억 손해배상을 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박영수는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를 했죠. 그리고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분양 대행업자 이기성, 지금까지 이모라고 불려졌던 이기성이 거의 인척이라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권순일은 김만배가 8번이나 거의 방을 다녀온 뒤에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파기환송을 받음으로써 재판거래 의혹에 쌓인 전 대법관입니다. 이러니 이른바 50억 클럽 멤버들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특히 권순일의 재판거래 의혹은 반드시 규명해야 할 의혹입니다. 한편 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박영수의 숨은 조력자 역할이 의심되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 박영수 이름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수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초기에 특정 금융사를 배제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검 측은 대장동 업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 무근이라고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4일 CBS 보도를 보면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정영학, 정민용 등이 2014년 가을 무렵부터 박영수가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이라는 곳 이 사무실에서 여러 번 만나서 대장동 사업의 공모 준비 등을 논의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이 로펌 소속인 조모 변호사가 이 대장동 사업 공모 준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그 뒤에 이 박영수가 특별검사로 임명될 당시에 특검보로 함께 자리를 옮겼죠. 그럴 정도로 박영수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한편 검찰이 분양 대행업자 이기성으로부터 남욱 등 대장동 일당에게 42억 5천만 원을 전달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이기성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남욱,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과 수년간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입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녹취록뿐 아니라 이기성 녹취록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기성은 박영수의 인척으로 이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1년 박영수의 소개로 김만배, 남욱 등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 뒤에 대장동 사업에서 이기성은 분양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이 꾼들은 모두 녹음을 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정치판에도 모든 전화를 녹음하는 자가 있었죠.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시겠죠. 자신부터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니 남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기성은 남욱이 김만배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을 마련한 인물로 지목받는 자입니다. 검찰은 이기성이 제출한 내용 증명서와 녹취록 등을 토대로 이기성, 나스규 이 두 사람은 돈을 마련한 사람입니다. 거기서 남욱에게 그리고 남욱에게서 김만배, 유동규로 또 거기서 이재명 측으로 돈이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이 돈의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남욱은 이기성으로부터 42억 5천만 원을 받은 뒤에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측에 로비 목적 등으로 일부를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공판에서는 이기성에게서 22억 5천만 원을 받아 12억 5천만 원을 김만배에게 전했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례 사업권을 받는 대가로 선거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고
그 대가로 이기승에게 돈을 빌려서 김만배에게 제공했다. 결국 검찰은 이기승 녹취록이 이런 남욱의 정인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검찰은 남욱이 지난해 9월 미국 출국에 앞서 이기승에게 김만배가 출국을 종용했다고 말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언론이 크게 다루고 있죠. 김만배가 남욱의 미국 도피를 종용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기승 녹취록 확보 이후에 이 검찰 수사 속도가 한층 빨라졌습니다. 이기승이 작성한 내용 증명서의 증거 능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기승은 앞서 토목업체 대표 나석규와 함께 마련했던 자금 20억 원이 대장동 사업 인허가 로비 자금과 성남시장 선거 비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건넸다는 내용 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증명서는 박영수와 남욱, 천화동인 6호 조모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강남에서 작성됐습니다. 검찰은 결국 녹취록 내용을 토대로 남욱 등을 추궁해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진실은 하나 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납니다. 이제 그분은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을 그릇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